네, 이상배 기자와 환율과 기업의 실적, 매출, 뭐 이런 얘기를 나눠보기 이전에 잠깐 요새 그 대선 앞두고 여야 그다음에 무소속 후보인 그 안철수 후보까지 네, 할 것 없이 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경제민주화 매우 그 추상적이어서 그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 각 캠프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아직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뭔가 좀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는데 하여튼 그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들 우리 서민들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이런 가운데 어제 그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미국 프리스턴 대학의 폴 크루그먼 교수가 방한을 해서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임채영 기자가 다녀왔는데 한번 어떤 얘기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세계적인 경제학석가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리스턴대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민주화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숭실대 강연에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풀어냈습니다. It needs defending. It's a little bit like the old line about liberty, that it takes a constant struggle to maintain it. And it turns out, I think, that economic democracy is the same thing. That if you just assume that the gods of the market will give you a relatively equal society, then you're going to lose it.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게 한국 경제에 자칫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On Korea is that you are now an advanced country. Comes at this point, you really do need to start to think about what kind of society you want to have now that you have joined the world of rich countries. 고성장에 진입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며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경제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주요 문제점인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문제가 악영향을 끼친다고 진단했습니다. You're going to find yourself spending time with people who are making 1,000 times what you're making. That's kind of attractive. They tend to be impressive people. This is, by the way, especially true of finance. If you want to understand the ability of the financial industry to exert so much influence, part of it is that they are impressive people. 정치적 변화가 경제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하위 3분의 1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우리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네, 우리 임채영 기자 리포트 참 잘하죠. 네, 목소리가 참 너무 맑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배 기자는 MBA 시절에 혹시 크루그먼 교수 수업을 듣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크루그먼 교수 수업은 못 들었고요. 네. 그분의 제자들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좀 들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도 나름대로 이제 그 벤 버냉 회장이라든가 뭐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제법 좀 솔직한 얘기를 좀 했다. 네. 뭐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좀 주장을 많이 해라. 특히 이제 선거 국면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유권자들한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뭐 삼성그룹이라든가 이런 기득권층에서 들으면은 상당히 뜨거워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뭐 한번 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그러니까 폴 크루먼 교수 입장에서는 항상 하던 얘기 한 거고요. 이 사람은 원래 케인즈주의에 가까운 케인지언에 가까운 학자로서 신자유주의와는 좀 대척되는 입장의 이제 논리를 많이 펴왔었던 신자유주의 공격하고 있죠. 사람이죠. 그리고 일단 케인지언들의 공통점은 실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유효수요 이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수요는 사람들이 골고루 돈을 벌어야 창출이 된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면 안 된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죠. 스테이크홀더 자본주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쉐어홀더 자본주의가 아닌 이해관계자, 직원들 혹은 뭐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 정치적 민주화도 이제 어떤 경제적 민주화와 함께 맞물린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지금 이 뭐 예를 들자면 아주 중증 환자인데 네. 이 링거 뽑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 네. 더 좋은 센 링거를 처방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역시 고용을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네. 또 경제 정책을 펴라 이런 주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그 경제 민주화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 이런 거는 좀 뭐 상위 뭐 10% 계층에 좀 쏠려 있는 부가 네. 조금 이제 하위 뭐 30%라든가 네. 뭐 이쪽으로 좀 와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하위층도 좀 서민층도 좀 그 경제적 약자도 좀 이렇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좀 이게 나아지는 네. 뭐 이런 거가 이제 한 지향점이 될 텐데 네. 저는 조금 이제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아쉬운 게 지금 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그 서민들, 개인 투자자들 정말 그 정치 투기주 막 이런 거 하면서 수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다 유권자이고 뭐 우리 시민 국민들일 텐데 그런 어떤 그 삐뚤어진 투자 행태, 문화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유권자들, 시민 국민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어림잡아 말씀드리면 한 정치 테마주, 투기주 투자에서만 한 10조 가까운 손실을 보지 않을까. 올해 지나고 이제 올해 대선이 끝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경제 민주화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부자들은 그런 투자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 투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캠프에서도 단 한마디를 안 하는 걸 보고 정말 그 경제 민주화의 어떤 그 디테일한 어떤 그 계획, 네. 정책 이런 데에서는 너무 좀 허술한 게 아닌가. 그냥 네. 구호 네. 이런 나열이 아닌가. 뭐 순환출제 규제하겠다. 네. 금산법 규제 강화하겠다.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저는 공허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들던데 어떻습니까, 좀 우리 상배 기자님? 네, 뭐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배 기자가 또 다시 한번 이 폴 크루먼 교수에 대한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약 한 2분 정도에 걸쳐서 논평을 해주셨고 저는 좀 뻘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 기자가 준비한 네, 기자들이 떴다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타이틀 보니까 앉아서 5천억 이익을 벌었다.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새 참 환율이 좀 하락세가 네. 원래 언제 떨어지느냐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 그랬는데 네. 네.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많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환율 하락에 수혜를 누리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고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일단 그 아시다시피 올 하반기, 그러니까 한 6월 초 이후부터 환율이 쭉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6월 초에 한 뭐 1,18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뭐 1,110원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어저께 조금 올랐고 그리고 오늘 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이게 환율이 조금 반등 좀 내지 반등하는, 네. 혹은 이제 지지, 그러니까 약간 상승 쪽 압력을 받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환율이 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연말이 되면 환율은 또 떨어집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우리나라 은행들, 금융사들이 외화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조달 못하는 이런 자금들을 해외에서 조달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해외가 금리가 낮으니까. 그런데 환율이 만약 연말에 높으면은 이 금융사들 전부 다 손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굉장히 커져서 이익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평가손이 막. 예. 그래서 요거는 약간 비공식적인 얘기긴 한데 경향상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는 연말이 되면 환율을 조금 내리는 네. 그런 경향이 이제 매년 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안 말리고 뭐 오르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막는 이런 식의 좀 개입을 하는 네. 이런 방식의 좀 모습들이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하반기 들면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었고 실제로 최근에 조금 떨어졌죠.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 스코어대로 환율이 간다고 가정할 때 돈을 그냥 앉아서 코 푸는 막 앉아서 떼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네.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항공. 대한항공. 여기가 되겠는데요. 야. 여기가 일단 외화 부채가 많으면 환율이 떨어질 경우에 갚을 돈이 줄어드니까 이자도 줄어들고 갚을 돈도 줄어드니까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가 외화 부채가 놀라지 마십시오. 10조 원 있습니다. 10조 원. 10조 원이나 들고 이게 야. 아시아나항공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거의 그렇죠. 경쟁사하고 뭐 규모도 물론 아시아나가 좀 작긴 하지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나는 외화 부채가 1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외화 부채가 무려 10조 원이나 됩니다. 와. 자, 일단 달러화로 표시된 게 갚을 때 빌릴 때 다 달러로 한 게 한 9조 원, 그다음에 엔화 한 1조 원, 뭐 나머지 뭐 있겠죠. 유로라든지 뭐 등등 합쳤을 때 한 10조 한 6천억 원 정도가 된다. 그게 이제 요게 작년 말 이후로도 꽤 늘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외화 자산도 봐야 되죠. 왜냐하면 자산. 외화 자산은 환율로부터 받는 영향이 부채랑 반대니까. 자, 외화 자산도 수치가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외화 자산은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표를 넘기셨는데요. 네. 외화 자산을 보면 거기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외화 부채에서 외화 자산을 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환율의 영향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채랑 자산은 서로 미치는 영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외화 순부채 이걸 따져봤더니 그게 벌써 한 9조 원이 넘고 한 뭐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야. 그렇게 된다고 가정할 때 지금 6월 초 이후에 환율이 벌써 한 70원 정도, 70원 정도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퍼센트로 보면은 거의 한 6% 가까이 됩니다. 뭐 5.7%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대한항공이 최소한 5천억 원 이상의 세전 순이익 향상 효과, 순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아까 그 두 번째 그 막대 그래프 좀 보여주시죠. 네. 이 보면은 이제 부채에서 그 자산을 뺀 그 이제 부채, 외화 부채라고 이제 보면 될 텐데 네. 저게 엄청 늘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 말에 비해서도 늘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부채는 늘고 아. 자산은 줄고 줄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화폐성 외화 순 부채가 이렇게 좀 늘어났는데 근데 어쨌든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게 경쟁업체 아시아나와 비교할 때도 무려 10배 정도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환율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돈을 벌고 플러스 또 하나인데 이 기름을 쓰잖아요. 기름 쓰죠. 제트유. 요것도 환율이 떨어지면 기름값이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름 우리나라 안 나니까 그렇죠. 다 해외에서 오는데 100% 수입이니까. 그렇죠. 환율이 네. 떨어져서 외화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런 그 원유를 그러니까 기름을 갖다 쓰는 비용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제트유를 주로 쓰는데 네. 그것도 지금 대한항공이 그런 측면에서 환율이 떨어지면 상당히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야. 그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일단 뭐 거의 10조 원 이상 환율이 지금 최근에 떨어져서 일단 이만큼 그러니까 외화 부채가 일단 10조 원 이상 되고 되기 그다음에 때문에. 이제 기름값 떨어지는 효과 때문에 볼 때 한 5천억은 훨씬 넘어서는 정도의 수혜를 보지 않았나 이런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군요. 그 아까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최근에 한 그 5.7% 정도, 네, 그 6월 4일 이후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외화 부채가 많은 대한항공은 세전 순이익이 5,356억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사실은 어떤 그 투자의 이 항공사들, 근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비해서도 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외화 그렇죠. 부채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재무 팔러시, 재무 정책의 문제 같은데 그 기왕 예컨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공사들이 일단 외화 부채가 많은 이유는 비행기 새로 들여오잖아요. 뭐 네. A330, 뭐 에어버스를 들여올 때 일단 할부로 들여오겠죠. 그러니까 일시로 예를 들면 이제, 예. 전부 다 일시불로 다 돈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줄 돈, 남한테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고 그건 당연히 프랑스, 독일에 있는 에어버스나 미국에 있는 보잉에다 줘야 될 돈이니까 외화로 잡히겠죠. 거기다가 또 기름 또 들여와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자재들, 항공기 쓰는 기자재들도 전부 다 이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줘야 될 돈으로 잡혀서 부채가 좀 많은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외화 부채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그냥 원화로 환산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냐는 좀 재무팀의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는 원화로 갖고 있는 게 많고 대한항공은 좀 외화로 갖고 있는 게 많다. 그래서 환율이 변동할 경우에는 아시아나보다는 대한항공에 좀 유념해서 보시고 쉽게 요약해서 드리면 환율이 떨어질 경우에 대한항공 돈을 많이 번다. 또 플러스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여행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면 뭐 예컨대 항공 티켓 값을 올릴 요인도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환율이 떨어지면 대한항공 무지 좋다. 아시아나는 그것보다 효과가 좀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원달러 차트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많이 빠졌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심리적으로 1,100원 깨지고 이제 내년인지 뭐 1,000원 깨지고 이러면 대한항공이 대박이 날 수도 있다. 네, 그러네요. 그죠? 네. 장부상으로는 일단.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원화가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해외 여행도 많이 늘어날 것 그렇죠. 같고. 네. 자, 그동안에는 현대차가 이 고환율 정책의 어떤 MB 정부의 최대 수혜 그룹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경제 민주 아까 얘기한 경제 문제라든가 내수 경기 활성화, 네. 뭐 고용 창출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제 고환율 정책은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든지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라든지.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에 주목을 해봐라. 야, 이상배 기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고 대한항공 주가가 참 안 오르네요. 이게 참 안 올라요, 진짜. 거의 뭐 올해 내내 지금 아주 그냥 네. 횡보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으로 수치가 조금 달라지게 나오면 네. 분명히 움직일 수 있다. 이 주봉인데 뭐 8만 원 찍고 지금 네. 계속 그냥 뭐 5만 원 아래로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3분기 실적부터 조금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조만간 아마 발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9월 말 환율로 이제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기업도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포스코도 환율이 빠지면 돈을 좀 법니다. 포스코. 포스코가 일단 이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거 해외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은 그 비용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하기를 환율이 10원 정도 떨어지면 6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납니다. 근데 최근에 한 70원 떨어져서 계산하면 4,200억 정도, 대충 한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조금 플러스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엔화 부채도 좀 많아요. 그렇죠. 엔화 부채도 많기 때문에 금융 비용 측면에서도 추가적으로 또 약간 수혜를 보는 측면이 있고 뭐 그리고 곡물 가격이 또 이제 수입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뭐 CJ, 오리온, 대상, 뭐 대한제품 이런 음식료들이 사실 좀 제일 뭐랄까 영향이 크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사실 환율에 따른 영향은 음식료가 제일 크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아까 항공과도 비슷하지만 이제 상선, 그리고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같은 해운주들도 기름을 많이 쓰니까 어쨌든 환율 떨어지면 기름 도입 비용이 좀 줄어드니까 혜택이 된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포스코. 네. 포스코도 상당한 네. 환율 하락으로 인한 그렇죠. 또 실적 개선 효과가 있군요, 실제로. 네. 오, 10원당 600억 원의 연간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포스코다. 이렇게 우리 이상배 기자가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환율 전망은 좀 어떻게 우리 이상배 기자는 하고 있나요? 환율은 사실은 원래 제일 큰 변수는 경상수지죠. 네, 수출입. 경상수지인 건데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 이 경상수지가 계속 좋게만 유지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만약에 경상수지가 만약에 악화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달러가 적게 들어오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환율은 올라갈 가능성 여기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환율이 쭉 떨어졌던 거는 그 양적 완화, 미국 양적 완화 때문에 달러 가치가 워낙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건데 그 둘 중에 그러니까 어느 것에 영향이 더 클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경기 하강 속도와 그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이 풀리는 속도 둘 중에 뭐가 더 클 것이냐에 따라 좌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좀 예상하기 어렵고 일단은 1,100원이 원래 역사적인 그 평균이에요. 우리나라 환율에. 원래 정상이 1,100원이고 낮으면 900원, 오르면 1,300원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그래서 지금 정상 수준에 있고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큰 사건이 없는 한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전망도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이상만 기자와 함께 표를 같이 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